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알렉스 그룹 신상기 그룹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사실 뭐 여기 좀 복잡하죠. 선택이냐 기회냐 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목을 좀 멋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오늘 제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오늘 강의에 중간에 아주 임팩트 있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액션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을 제가 오늘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지가, 이 이미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 타이베이부터, 여기는 쌍파울루가 어디죠? 저 옆 동네가 쌍파울루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 보면 도쿄.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정표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어디를 간다라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냐. 나는 어디를 목표로 향해서 가느냐. 제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아니,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항상 저는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하나의 화면에 사실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저는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것들이 선택의 연속이고 비교의 연속이고 아마 분석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화면 안에는 이 네트워크 마켓, 그러니까 엔젝타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뭐 아이들을 키우거나 육아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비교와 분석이죠. 우리는 분석이라는 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뭐 분석이라고 해서 꼭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는,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상권 분석이에요. 내가 가게를 차렸을 때, 내가 매장을 차렸을 때 그 매장에서 내 주변에서 상권이, 소비자들이 얼마큼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얼마큼 있고, 내가 파는 제품과 그 고객들의 니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장 먼저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상권 분석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장 분석이죠. 내가 가게를 차린 이 인근에는,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다 그러면 내가 차린 커피숍 반경 뭐 500m면 500m 안에는 어떤 커피숍들이 많더라, 어떤 메이커들이 많더라,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시장 분석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죠. 자기 개인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마케팅 컨설팅을 따로 해주는 기관도 있고요. 요새는 웹사이트도 많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는 웹사이트도 꽤 많아서 요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하지만 조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반드시 받죠.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왜 이런 거를 할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업종을 가지고 내가 그냥 장사를 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예, 바로 이겁니다.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돈 벌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나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보람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장사를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부시불식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위험성은 좀 사전에 없애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그래서 나의 사업이 지금보다 내가 지금 시작할 때 지금보다 더 아주 무섭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사전에 결과물을 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분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분석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냥 단순히 프랜차이즈니까 성공하겠지가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엔젝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석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입시를 할 경우에는 아마 입시에 대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또 이왕이면 어느 과를 가는 게 좋은지, 또 어느 회사가 경쟁률이 높은지, 아마 이런 것들을 부모님도 당사자인 본인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부모님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새는 이제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죠. 어느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지,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 이것도 그냥 학원이 있으니까 영어학원 아무 데나 가 하지 않단 말이죠. 어느 학원에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느 학원을 갔더니 수업이 좀 빠르고, 어느 학원 갔더니 수강료가 비싸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일상의 생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다 분석입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내가 투자를 한 거에 대비 효과를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죠. 자, 요까지 분석을 끝내고 나면 그럼 이제 내가 혼자서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요 앞에 제가 이제 하나를 빼먹었는데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잠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기본적으로 뭔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권력이 어떤지, 그 상권의 그다음에 가게수, 업종 분포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네트워크이다, 엔젝터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만 바꿔주세요. 이게 분석한 포인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이런 분석 포인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분석을 다 끝내고 났어. 그런데 이왕이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독야청청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나와 같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있는 이 네 가지로다가 크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코칭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운셀링, 그 다음에 티칭,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뭔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티칭 중에 하나가 이제 티칭을 사실 멘토링으로 제가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설팅이나 카운셀링이나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무엇이 다르냐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카운셀링하고 컨설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카운셀링은 조언만 해주는 거고 그거를 시행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컨설팅은 하는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제안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지시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질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코칭은 말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칭이에요. 책임감을 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컨설팅은 일정 부분의 책임감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멘토링. 이 멘토링이라는 거는 책임을 같이 수반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그 기업에서도 프랜차이즈에서도 아마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표현은 이렇게 하죠. 멘토링도 해주고요, 멘티도 해주고요, 컨설팅도 해주고, 카운슬링도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멘토링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해주느냐? 카운셀링과 컨설팅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럼 멘토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걸 잘 되게까지 만들어 주는 거.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내가 같이 행동을 해주는 거. 그게 멘토링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왜 만들었냐면 여기부터는 이제 네트워크로다가 제가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큰 직급자들도 있고 지금 초기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제 눈에도 보이네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우리 이병철 사장님이나 우리 김순애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최은실 사장님, 박동춘 사장님.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열정이 있는 분들. 그런데 열의는 가득한데 방향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잡고 있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은 위치. 그런 반면에 여기 보면 우리 곽봉숙 사장님이나 우리 최서정 사장님.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 페이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스폰서이신 우리 이주희 사장님이나 우리 정창희 사장님, 그 다음에 조서연 사장님, 곽지연 사장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큰 리더가 됐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의 가야 될 방향과 길까지 제시돼 주지만 그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멘토까지도 다 대주시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리더분들은 파트너분들한테 카운셀링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멘토링을 해주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는요, 아무리 멘토링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거를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컨설팅을 해준다? 컨설팅도 뭔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을 때 컨설팅을 해줘야지 그것도 먹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 지금 저한테 논어, 맹자, 공자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뭐 사서삼경을 압니까? 뭘 압니까? 한자도 모르는데. 그죠? 어느 정도 아는 시점에서.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실버나 골드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컨설팅이 가능하죠. 그러면 네트워크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게 가장 좋으냐? 네트워크에서는요, 이 카운셀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야 될 방향이 어떻고 그렇게 갔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요 페이지 다음부터 설명드릴게 제가 오늘 키포인트를 갖고 온 건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도 결정은 누가 해야 될 부분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분석과 판단은 통계나 분석은 제가 다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행동을 취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통계 자료와 정확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젝타 회원수의 성장 현황입니다. 2008년도 엔젝타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06년도에 들어왔죠. 2006년도에 들어와서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통관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까지는 회사만 차려놓고 영업을 거의 못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알파 PXP 플러스가 나오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그때 사업자 회원수 합쳐서 5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나온 그 이듬해에 제품이 출시되고 난 그 다음 해에 2009년에 2,945명으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10년도까지 2배씩의 성장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매출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2010년도까지 5,400명까지 늘어났다가 갑자기 2011년도에 떨어졌어요. 그죠? 이거 뭐가 이상하다?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데서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갔을 때 인원이 왜 빠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이 회사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알파 PXP 플러스가 있다가 알파 PXP 포르테가 런칭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가 잠정적으로 매출이 중단이 됐었어요. 왜? 엔젝타의 메인 제품은 알파 PXP 포르테이기 때문에. 만약에 플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포르테를 얹혔다 그러면 이 성장 속도는 지속적으로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르테가 나오면서 플러스가 빠지면서 인원이 막 줄기 시작했죠. 잘 안 늘어요. 자, 포르테와 플러스의 차이.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제품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중성과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간과를 해버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까지 이렇게 가다가 2014년도에 다시 PXP 플러스가 같이 런칭이 되면서 포르테 플러스가 되면서 갑자기 또 성장이 확 됐죠. 요때까지만 해도 계속 회사는 적자였을 거고 한 달에 매출액이 뭐 많아봤자 1억 보통 뭐 한 6, 7천 정도 됐다라고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인원이 한 3천여 명 늘었죠. 자, 이 인원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원의 분포 추이가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장과 맞먹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2015년도에 그룹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가 2015년도 9월달에 런칭이 됐어요. 그러면서 16년도에 다이어트 커피가 런칭이 됐고 쭉 성장이 됐죠. 자, 보세요.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거쳐가지고 얼마큼 성장이 됐나. 지금 화면에 보면 연평균 37% 성장이 됐다 그랬죠. 근데 연도별로 보면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14년에서 15년 사이에 회원수는 56%가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다가 15년에서 16년 사이에 20%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47%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 성장을 했고 2019년도에 37%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엔젝타는 연평균 37%에서 40% 정도의 회원수가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201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다? 3만 명이다. 자, 그러면 유추해 볼까요? 2019년도에 3만 명이었어요. 자, 30% 성장했다고 치고, 그럼 2020년도에 회원수는 몇 명일까요? 제가 강의 때는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엔젝타의 회원수는 채 4만 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엔젝타는 해마다 4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회원 다 합쳐가지고 이제 채 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 지금 국내 네트워크의 추이에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출액이 5조 2천억 원. 5조 2천억 원입니다. 직접 판매만. 회원수가 지금 2009년도에 340만 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2015년도에 800만 명이에요. 요번에 제가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공정거래에 들어갔더니 현재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85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숫자인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국가 공인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맞다는 가정하에서 현재 850만 명이 이 네트워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그렇다 그러면 성인들 중에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거의 50% 가까이가 이 네트워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거. 요 데이터를 한번 잘 보세요. 아메이부터 애터미까지 밑에 회사 이름이 다 보이시나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게 2019년도에 매출액 순위 1위부터 아메이 1위부터 애터미가 2위죠. 지금 현재 17위, 14위까지를 제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메이가 1위, 애터미가 2위, 뉴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유사나, 시크릿, 시너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매출액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115만 명, 애터미가 358만 명. 근데 이 데이터를 내가 조금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작년도에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 회원수가 애터미가 몇 명이었으면 450만 명이었어요. 작년도에. 근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데이터가 없어서 유추해 보기로는 아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쪽에 있던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회원이 탈퇴가 되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코인 쪽으로다가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는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시크릿도 대부분 3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회원수가. 근데 지금 이렇게 20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그쪽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자, 아메이와 애터미를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킨이나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매출액은 아직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회원수로 보면 엔젝타가 2019년 3만 명일 때 이 회사들 다 유사나 23만 명, 뉴스킨 30만 명, 유니시티 15만 명. 그죠? 여러분들 아는 NR이나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이 회사들도 보통 15만 명이 넘습니다. 자, 3만 명 대 10만 명, 15만 명.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엔젝타의 회원수는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성장을 할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인원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중요한 건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수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큼 성장할까가 중요하지 그 다른 회사의 인원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여기가 핵심입니다. 인원수와 매출은 비례합니다.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자, 봅시다. 뭐가 중요한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왜 인원수가 중요하냐? 엔젝타는 연평균 37%의 인원 성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하고 직결되냐면 이 매출액하고 직결됩니다. 2014년도에 26억밖에 못했던 이 엔젝타 회사가 26억이면 연간 따지면 매출액이 얼마씩에 한 달에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죠. 그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룹이 들어오면서 커피가 런칭이 됐어요. 그때 런칭된 커피가 시그니처 블렌드. 근데 이 시그니처 블렌드가 몇 월 달에 런칭이 됐냐면 2015년도 9월 달에 런칭이 됐어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2015년도의 성장은요, 시그니처 블렌드 때문에 성장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조직이 들어오면서 준비 단계 때문에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랬던 이 엔젝타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했냐면 2016년도에 항산화 커피가 들어왔어요. 다이어트 커피가. 그런데 2015년도에 이 항산화 커피로 시그니처 블렌드를 통해 가지고
거의 2배가 넘는 성장을 이뤘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다이어트 커피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2배의 성장을 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제품에 셀톡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때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2018년도에 또 2배의 성장을 했어요. 비약적인 성장이죠. 불과 5년도 안 돼서 26억밖에 안 됐던 이 회사가 이 커피가 2개 들어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과 5년 만에 거의 몇 배요? 20배 정도의 성장을 했죠.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그만큼 그 시장에서 뒷받침이 돼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제 여기 아시겠지만 생활학 제품하고 RXP가 들어왔죠. 성장폭이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계속 2배씩 성장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작년도의 결산 기준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본사 직원이 와 있는데 제가 예측컨대 대충 한 600억 정도 아마 결산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600억 정도 되나요? 비슷하죠? 제가 잘 찍습니다, 이런 걸. 저는 사실 700억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600억 정도. 아마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집회가 제한이 되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매출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사람 수 늘었네요. 매출 늘었네요. 그런데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 나의 수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려요. 이건 제 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커피가, 제가 2015년도에 등록하고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항산화 커피가 나온 그 다음 해에 2016년도에 제가 시니어 디렉터와 브론즈라는 직급을 항산화 커피를 가지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7년도에 봤더니 제가 다이어트 커피가 나오면서 실버와 골드를 달성했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제가 월 1,000만 원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연말에.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제가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 더 재미있는 거. 다이아몬드를 같이 달성했어요. 1년에 제가 딱 2직급씩을 가더라고요. 매출 2배 뛰니까 직급이 2배로 뛰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매출액이 신장폭이 크지 않으니까 하나밖에 못 갔죠. 그리고 2020년도 작년도 연말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등록하고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은 내용이었었고요. 여기 안에는 이 항산화 커피와 다이어트 커피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매출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 파란 선이 시그니처 블렌드 항산화 커피고요. 이 주황색 선이 다이어트 커피의 매출 추이인데 한번 보세요. 항산화 커피가 첫 해 2억 6,500만 원. 2억 6,500 매출했어요. 그 다음에 28억 5,800만 원. 그 다음에 42억에서 76억에서 100억. 2019년도에 항산화 커피 하나로 매출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다이어트 커피가 2016년도에 6억 5천. 처음부터 좀 출발이 빨랐죠. 그러다가 62억으로 올라갔어요. 갑자기 1년 만에 어마무시한 성장을 했죠. 이 성장을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이 다이어트 커피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비전팩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2016년, 2017년 요 시기에 무엇이 나왔냐면 셀톡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디디클럽. 그게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었죠. 예. 76억에서 지금 2019년에 76억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무슨 얘기냐? 다이어트 커피가 좋아요? 항산화 커피가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습니까? 다이어트 커피
항산화 커피. 다이어트 커피, 항산화 커피. 어떤 게 좋아요?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좋아요? 이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커피가 기능적으로는요, 항산화 커피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하지만, 왜 항산화 커피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커피는 주춤하고 있느냐? 시장에서는요, 기능을 보는 게 아니고 대중성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을 먼저 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지금 아직은 다이어트 커피보다는 항산화 커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별론가요? 이 구도가 별로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들어오고 싶습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 많은 분들이 별로, 이 구도가 별로 안 좋구나. 별로죠?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누가 별로인 거예요? 대표님이 별로예요? 제가 별로예요? 아니면 최현성 그룹장이 별로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커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5년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자, 엔젝타는 연평균 37%의 회원 신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산화 커피가 어마무시한 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산화 커피가 대중성은 있지만 불만족한 것도 있어요. 무엇이 불만족하느냐? 맛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맛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산화 커피에 이 단맛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광고가 협찬이 들어온 거예요. 라떼 커피. 라떼 커피가 6월달 중순에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가 이 다이어트 항산화 커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만약에 올해 6월달에 그 라떼 커피가 나오면서 요 매출액이 라떼 커피가 한 40억 정도만 매출을 뒷받침해 준다면 올해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5년 만에 만들어낸 이 결과물을 장담하건대 이 라떼 커피가 들어오고 이 라떼 커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라떼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전에 준비만 된다면 아마 제가 5년 만에 이루었던 결과물을 여러분들은 짧으면 2년, 길면 3년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이 매직이라는 걸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무턱대고 지금만 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이냐, 기회를 내가 만들어 갈 거냐, 온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냥 파트너들 꼬시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이야, 강의일 뿐이야. 예, 어떤 거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저는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결과물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저는 라떼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뭘 하면 돼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뭘 하면 되느냐면 지금부터 스폰서와 전략을 잘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온데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오늘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음 주 시작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정말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아마 6월달 말 7월달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앞에서 먼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